안녕하세요. 교육 철학 및 교육사 수업을 맡은 강영순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동양 고대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대 교육 철학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고대 교육 철학의 기원은 주공이 확립한 예학제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주공은 예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고 악을 통해 정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교육을 통해 개인의 수양과 사회 질서의 유지를 동시에 추구한 고대인의 사유가 반영된 것입니다. 기원전 1058년 주공은 국가의 중대한 행사로 여겨졌던 제사에서 사용되는 제례악을 제정하고 이를 총괄하는 대사악을 임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기관인 성균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예학 교육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고대 중국에서 교육이 정치와 통합된 국가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동양 사상에서 교육의 기원은 고대 군주에 대한 훈육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원전 1000년 이전에는 종이가 아직 발명되지 않았던 시기에 교육은 문자 기록이 아닌 구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교육 내용은 군주가 지녀야 할 도덕 규범을 선대 군주의 언행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가장 유능한 지식인인 군자가 말씀의 형태로 후대에 전달하는 구조였습니다. 육아의 대표 경전인 서경에는 하나라의 우왕, 상나라의 탕왕, 주나라의 문왕이 남긴 언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경 홍범에서 우왕의 말씀을 기자가 무왕에게 전달하였고 이운편에서 탕왕의 말씀을 이운이 태갑에게 전달하였고 무일편에서 문왕의 말씀을 주공이 성왕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단지 정치적 통치를 위한 훈시가 아니라 교육적 목적을 지닌 도덕철학적 선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덕적 성품의 측면에서 정직함, 강직함, 공손함, 부드러움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위로는 천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사랑하며 백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군주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대 교육 철학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고대 교육 철학의 계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주공의 교육 철학을 계승한 인물입니다. 그는 고대 군주의 도덕훈과 예학제도 등 전대의 문화교육 전통을 제왕이 아닌 일반인에게도 가르쳤습니다. 그의 교육 사상은 인간의 도덕적 수양과 사회적 조화를 중시하는 육아 철학의 기초를 형성하였습니다. 이후 공자의 철학은 맹자와 순자에게 계승되었습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고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는 성악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들에 의해 육아 철학은 도덕 형이상학적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학설은 송대에 이르러 주의에 의해 성리학으로 재정립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이황과 이이 등 주요 학자들에 의해 계승되었습니다. 성리학은 우주와 인간의 도덕적 이치를 음양과 오행의 조화 속에서 해석하고 이를 교육과 수양의 이론으로 확장하였습니다. 육아 사상의 중심 경전은 사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과 삼경, 시경, 서경, 주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역은 자연 질서를 음양의 변화 원리로 해석하며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기호적 상징 체계로 표현하였습니다. 주역의 핵심인 팔괘는 음과 양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삼획의 궤를 통해 자연과 인간의 질서를 상징화한 것입니다. 상중하의 세 획으로 구성된 궤는 하늘, 땅, 물, 불, 바람, 산, 우레, 연못 등을 나타내며 이는 만물의 생성, 변화 원리를 도식화한 고대의 철학적 인식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체계는 성리학에서 자연과 인간, 도덕과 우주의 원리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형이상학적 토대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태극기에는 주역의 8궤 가운데 하늘, 땅, 물, 불 4개의 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유가적 자연관과 인간 중심 도덕 철학의 현대적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고대 교육 철학의 계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동양 고대의 교육 사상을 대변하는 공자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공자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이름이 구이고 자는 중리이며 춘추시대 노나라 추읍, 지금의 산둥성 곡부시 사람입니다. 공자는 중국 고대의 사상가, 정치가, 교육가로서 유가학파의 창시자입니다. 공자는 3살의 부친을 여의고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곡식을 관리하거나 가축을 돌보는 하급관직을 지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예를 좋아하였고 전통적인 예제에 익숙하였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풍부한 예학 지식을 바탕으로 노나라에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후 유자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장례나 제례를 주관하는 일을 생업으로 삼았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교육활동에 착수하였습니다. 50세에는 한때 노나라의 사구 형법을 관장하는 벼슬을 맡아 재상의 직무를 대행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집권 세력과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벼슬을 버리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자신의 정치 사상과 학설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끝내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통치자를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말년에는 노나라로 돌아와 교육과 학술활동에 전념하였으며 시경과 서경을 정리하고 춘추를 편찬하였으며 유계를 전승하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제자들이 공자와 제자들의 언행과 사상을 모아 논어를 편찬하였으며 이 책은 이후 유가의 대표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과 예사상은 국가 통치와 개인 수양의 핵심 기준이 되었으며 가르침에는 차별이 없다는 평등 교육 이념은 중화 문명의 지속적 전승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공자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자의 철학에서 핵심 내용은 인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인간을 어떠한 관점으로 이해하였을까요? 공자는 사람의 성품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일정한 잠재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교육과 학습의 과정을 통해 도덕적 성숙에 이를 수 있음을 말합니다. 공자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전제로 교육의 목표를 인간다움을 완성하는 데 두었습니다. 공자는 어떤 사람을 이상적인 인간으로 보고 그를 교육의 목표로 삼았을까요? 그는 삶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뚜렷하고 일관된 인간관과 세계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일이관지라는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공자의 도덕적 삶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철학적 용어입니다. 논어 2인편 15장에서 공자가 제자 자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아야, 너는 내가 많은 것을 배워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의 원리로 그것들을 꿰뚫는다. 일이관지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원리로 모두를 꿰뚫는다는 뜻입니다. 즉, 공자는 다양한 배움과 실천, 인간관계와 윤리규범이 하나의 중심 원칙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한자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은 유가 사상에서 도덕적 핵심 원리 고딘을 의미합니다. 관은 꿰뚫는다. 모든 도리와 삶의 실천을 하나의 정신으로 통합함을 말합니다. 철학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삶의 다양한 행위와 덕목을 개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인이라는 하나의 도덕적 중심에서 출발해
그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은 단편적인 지식 암기가 아니라 인간됨에 일관된 도리를 중심으로 삶 전체를 통합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공자의 교육 철학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이처럼 인에 내포한 함의가 깊고 이해하기 어려웠으므로 제자들은 자주 인의 의미를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논어안연의 짧은 문장에서 인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은 초월적 가치나 이념이 아닌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천 가능한 감정적, 도덕적 태도이며 관계 속에서 실현되는 인간의 원리로 해석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인간에는 개인적 감정 경험, 사랑의 체험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 경험 없이는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거나 실천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초합니다. 인간이 태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존재는 어머니이며 어머니는 아기에게 감정적 안정과 애정을 제공하는 최초의 대상입니다. 아기는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사랑의 감정 구조와 상호작용 방식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애정적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초기의 감정은 단순한 애착을 넘어서 자라면서 도덕적 감정으로 전환되며 특히 부모에 대한 사랑은 유교적 윤리 체계에서 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감정은 가족의 범위를 넘어 타인과 사회 전체로 확장되는 성숙한 인간애로 발전하게 됩니다. 공자는 이러한 사랑의 체험과 감정적 반응을 도덕적 실천으로 연결하였으며 육아에서는 사랑의 정서를 인의 감성적 기초이자 내면적 토대로 간주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이성적 규범이 아니라 감정에 뿌리를 둔 관계적 덕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교적 인간관의 핵심 개념입니다. 맹자는 공자의 인을 측은지심이라는 감정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는 맹자 고자상에서 측은지심은 사람에게 본래 있는 것이며 그 마음이 바로 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성적 도덕 규범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감정적 능력에 기초한 도덕 감정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은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속에서 단계적으로 형성되고 도야되면 정서적 경험을 통해 발달합니다. 공자와 맹자의 인간관은 다음과 같은 감정 발달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개인적 애착에서 시작하여 감정의 도야를 거쳐 이타적 사랑을 할 수 있으며 더 발전하여 보편적 사랑, 즉 인의 도덕성을 완성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랑의 기원은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서 생겨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사랑의 경험을 통해 애정을 내면화하게 되며 이 경험은 부모에 대한 사랑으로 정착됩니다. 유교에서는 이를 효의 기초로 간주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감정은 교육과 수양을 거쳐 타인을 향한 이타적 감정으로 확장되며 더 나아가 사회 전체를 향한 도덕적 연민과 포괄적 사랑으로 고양됩니다. 이처럼 체험된 감정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도덕적 실천으로 전환된 상태가 곧 인입니다. 따라서 공자와 맹자에게 이는 단순한 정념이나 추상적 윤리가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도야된 도덕 감정이며 실천 가능한 윤리적 원리입니다. 이는 감정과 이성이 통합된 형태의 인간성 완성을 지향하며 육아의 교육이 그 중심에 감정의 수양을 놓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에는 타인을 사랑하는 실천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과 발견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인을 단순한 사랑의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 속 도덕 규범으로서의 서의 개념으로 확장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서자는 마음 심자와 같을 여자가 결합된 글자입니다. 타인의 감정 상태를 자신의 감정처럼 이해하고 동일시하는 윤리적 공감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논어 위령공 편에서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일생 동안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서일 것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글에는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을 남이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는 윤리의식이 반영되었습니다. 옹야 편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서게 하고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면 남도 도달하게 한다. 이러한 서의 원리는 자신의 입장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고려함으로써 인간관계에서의 화해, 공감, 용서, 배려의 윤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공자는 이미 고대의 철학에서 감정 기반의 도덕 실천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의 지혜로 평가됩니다. 공자가 말한 인을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 하고 불교에서는 자비라 하며 유교에서는 인이라 합니다. 세 용어는 다르지만 모두 인간애를 기본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자의 철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라는 공자의 철학은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공자는 예의를 통하여 사회적 규범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공자의 교육 철학에서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는 사회적 공동체가 합의한 행위 규범입니다. 따라서 예를 알고 예를 실천하는 것이 곧 사회적 규범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공이 예를 제도하고 공자는 예를 인간 행위의 규범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제자 아내가 인에 대해 묻자 공자가 말했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누르고 예를 지키는 것이 인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하루라도 이것을 실천한다면 사람들이 어진 사람이라고 인정해 줄 것이다. 인을 실현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남에게 달려있는 것이겠는가. 아내가 구체적으로 실천 방법을 묻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예가 아닌 것은 보지도 말고 예가 아닌 것은 듣지도 말며 예가 아닌 것은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닌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도 말아야 한다. 공자가 말하는 예는 공동체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모두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육아의 예의 규범은 매우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어 맹자 순자에서도 주요하게 다루는 주제이며 예기줄의 의례와 같은 경전에서 예를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극기복례는 예의 실천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공동체 윤리를 유지하는 육아 교육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는 육아 교육의 궁극 목표인 인의 실천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한자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극기는 자신을 이긴다는 뜻으로 욕망과 충동을 절제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례는 예로 돌아간다는 뜻으로 공동체 도덕 규범과 질서를 따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극기복례는 자기 절제를 통해 예를 실천하고 개인의 욕망을 조절하여 사회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교육학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극기복례는 인격 수양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절제하고 도덕적 규범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자율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극기복례는 도덕 교육의 핵심 가치를 드러냅니다. 공자가 말한 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되어야 할 도덕 원리이며 반복된 자기 성찰과 행동을 통해 구현되는 가치입니다. 셋째, 극기복례는 공동체 윤리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예는 가족과 사회, 국가에 이르는 인간관계 속에서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규범으로 작용하며 개인의 도덕적 수양이 사회적 조화를 이루는 토대가 됩니다. 따라서 극기복례는 자기 절제와 예의 실천을 통해 인격을 완성하고 공동체 윤리를 실현하려는 육아 교육 철학의 핵심 이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자의 철학에서 인의 실천 방법인 예의 규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자 교육 철학의 교육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교육 철학은 동양 교육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며 이후 유교 교육 전통과 동아시아 교육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교육사적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의 보편화 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자는 유교 무류라는 말로 교육은 특정 신분이나 계층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당시 교육은 귀족 계층의 특권이었으나 공자는 평민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을 사회적 특권이 아닌 보편적 권리로 인식한 최초의 사상 중 하나로 평가되며 오늘날의 교육 기회 균등 사상과도 연결됩니다. 둘째, 사학을 창설하여 교육제도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공자는 국가가 운영하는 귀족 중심의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개인이 운영하는 사학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이 국가 제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이후 동아시아에서 민간 교육 전통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 학습자 중심 교육의 전통을 형성하였습니다. 공자는 학생의 능력과 성향에 따라 교육 방법을 달리하는 인재시교의 원리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개발 교육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학습자의 사고와 자발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현대 교육학에서 강조하는 학습자 중심 교육의 초기 형태로 평가됩니다. 넷째, 도덕 교육과 인격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자의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성숙과 인격 형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는 극기복례를 통해 자기 절제와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으며 교육의 궁극적 목표를 군자라는 이상적 인간의 형성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동아시아 교육 전통에서 인성 교육과 도덕 교육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학습의 내적 동기와 즐거움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자는 알기 위해 배우는 것은 좋아하여 배우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여 배우는 것은 즐거워서 배우는 것만 못하다라는 말로 학습에서 즐거움과 자발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학습이 외적 강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흥미와 몰입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현대 교육학의 학습 동기 이론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교육 사상입니다. 여섯째, 동아시아 교육 전통의 사상적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공자의 교육 철학은 이후 유교 교육 체계의 중심 사상이 되었으며 중국,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교육 문화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인격 수양, 학문 존중, 교사에 대한 존경 등은 동아시아 교육 전통의 핵심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공자 교육 철학에서 교육사적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와 학생의 대화를 통해 공자의 교육 철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자는 교육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보았을까요?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교육의 목적을 인간다운 인간, 즉 군자를 기르는 데 두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인 인을 실천하고 사회 규범인 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어요. 그러면 공부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는 과정인가요? 맞아요. 공자는 아는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낫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낫다고 했어요. 배움은 강요가 아니라 즐거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질문과 대화를 통해 학생이 스스로 깨닫도록 이끌었어요. 결국 공자의 교육은 지식을 넘어서 인격을 기르는 교육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공자가 말한 교육은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다운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1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10분 휴식한 이후에 다시 뵙겠습니다.